지금 당장 이병 김준서를 데려오십시오. 청주 활주로에 내린 김현정 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지전대장 앞에서 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소장이기 전에 군인이며 한 명의 엄마입니다. 공군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면 하늘을 맡길 자격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준서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언젠가 자신도 저 조종석에 앉아 구름 위를 날고 싶다고 생각했죠. 22살이 된 지금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준서가 꿈꾸던 건 수송기 조종사였습니다. 전투기보다는 사람들과 물자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에 더 매력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조종사가 되려면 공군사관학교나 공군학사장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학비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선의 집 형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준선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공군 병사로 입대해서 군 생활을 경험해보고 제대 후에 공군 학사장교나 로텍 과정에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입대를 결심하고 어머니 김현정에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김현정은 공군작전사령부 소속의 현역 공군 소장이었거든요. 별 2개를 달고 있는 고위 장교였습니다. 아들이 공군에 입대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준서야, 정말 공군으로 가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함도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선 병사로 군 생활을 해보고 나중에 장교가 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준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김현정은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공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걱정되는 것들도 있었죠. 특히 신병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준서야, 내가 군대에 가면 절대로 내가 소장이라는 걸 말하면 안 된다. 알겠니? 어머니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준서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고위 장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동기들이나 선임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준서가 원하는 군 생활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럴 생각이에요,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한 신병으로 군 생활하고 싶어요. 준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내고 싶었고, 나중에 장교가 될 때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준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충실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모든 훈련을 열심히 받았죠.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준서는 드디어 공군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제17전 투비행단이었습니다. 준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공군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청주역에서 부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준서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활주로와 경납고들이 보였고 하늘 위로는 전투기들이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기가 자신이 앞으로 생활할 곳이고
언젠가는 저 하늘을 날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부대에 도착한 준서는 신병 접수를 받고 생활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함께 침대를 배정받고 군복을 지급받았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공군 특유의 깔끔하고 체계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첫날 저녁 준서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무사히 부대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김현정 소장은 서울 계룡대 사령부에서 그 문자를 받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부대에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준서는 그날 밤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군 생활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말이죠.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첫날부터 공군의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죠. 다른 신병들과 함께 세면을 하고 군복을 정리한 후 조식을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준서는 선임병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정상일 병장과 이하윤 상병이었죠. 정상일은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하윤은 상대적으로 말이 많았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병들,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 정상일 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곧바로 대답했죠. 제17전 투비행단입니다. 하지만 정상일 병장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개미소리네. 여기는 그냥 공군 부대가 아니야. 우리나라 방공을 책임지는 핵심 부대거든. 정신 똑바로 차려. 며칠이 지나면서 준서는 부대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규율이 잘 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서열 문화가 깊게 뿌리박혀 있었어요. 선임병들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후임병들은 그저 순종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입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세면장에서 칫솔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정상일 병장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김준서, 너 정말 정신이 없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일 병장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불침번 내가 서,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생활관 대청소도 내가 담당해. 그날부터 준서의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불침번을 연속으로 서게 되었고 청소는 항상 준서의 몫이었어요. 다른 신병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유독 준서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보름 후에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정비장에서 공구를 잘못 정리했다는 이유였어요. 이하윤 상병이 화를 냈습니다. 김준서, 너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작업이 끝난 후 이하윤 상병은 준서를 창고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너 진짜 정신 못 차리겠네. 갑자기 이하윤 상병이 준서의 가슴팍을 세게 밀었습니다. 준서는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어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이번에는 어깨를 때렸습니다. 준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항하자니 군기 위반이 될 것 같았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기체 정비 작업 중에 실수로 공구를 떨어뜨린 것이 발단이었어요. 정상일 병장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김준서, 정비장에서 공구 떨어뜨리는 게 장난이야? 항공기가 뭔지 알아?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작업 끝나고 정비장에 남아 있어. 혼자서. 그날 저녁 다른 사람들이 모두 생활관으로 돌아간 후
정비장에는 준서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상일 병장과 이하윤 상병이 나타났어요. 김준서, 너 정말 정신 못 차리겠네. 매일 사고만 치고. 정상일 병장이 준서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였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갑자기 정상일 병장이 준서의 복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준서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연달아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아! 준서가 신음을 내자 이하윤 상병이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중대평가 떨어지는 거 알아? 이번에는 이하윤 상병이 준서의 어깨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준서는 갈비뼈 부근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다음에 또 실수하면 진짜 가만 안 둬. 알겠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용기도 없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생활관에 돌아와서 고통을 참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 부근이 계속 아팠지만 의무대에 갈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준서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정상일 병장과 이하윤 상병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고 사소한 일로도 따로 불러내어 괴롭혔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식사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저녁을 굶기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정리정돈이 엉성하다며 새벽까지 혼자서 생활관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준서는 점점 지쳐갔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육체적 고통보다도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언제 불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감이 준서를 짓눌렀어요.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밤,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정비장에서 혼자 남아 정리를 하다가 정상일 병장에게 또다시 맞았거든요. 이번에는 갈비뼈 부근의 통증이 더 심했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온 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꿈꿔왔던 군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공군은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준서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막고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준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 한 줄의 문자는 멀리 서울 계룡대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달되었고 곧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서울 계룡대 공군작전사령부는 한국 공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국의 모든 공군 부대를 통제하고 작전을 지휘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에서 김현정 소장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작전 상황실에서는 정례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비행단의 훈련 현황과 작전 준비 태세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어요. 김현정 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중해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17전 투비행단 금주 훈련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모가 보고를 시작했을 때 김현정 소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브리핑 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들 준서가 그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김현정 소장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준서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평소 군대에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문자가 온 것부터 이상했습니다. 문자를 열어본 순간 김현정 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맡고 있어. 단 한 줄의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공군 소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였거든요. 브리핑을 진행하던 참모가 김현정 소장의 변화된 표정을 눈치채고 말을 멈췄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김현정 소장을 바라봤어요. 평소에도 냉철하고 침착하기로 유명한 김현정 소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현정 소장은 잠시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였죠. 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일로 공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군 부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일이었어요. 김현정 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김현정 소장에게 집중되었어요. 지금 제17전 투비행단 정비병으로 복무 중인 제 아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군 소장의 아들이 공군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거든요. 김현정 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군 부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장님, 우선 해당 부대에 연락을 취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김현정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은 부대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면 진실이 묻힐 수도 있었죠. 아닙니다.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김현정 소장의 말에 참모들이 놀랐습니다. 소장급 장교가 개별 사건 때문에 직접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소장님, 그러시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찰실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감찰실도 함께 출발시키십시오. 하지만 나도 직접 갑니다. 김현정 소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과 공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군인의 사명감이 합쳐진 거였어요. 작전 헬기를 즉시 준비하십시오. 청주 제17전 투비행단으로 출발합니다. 항공작 전담당 참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작전 헬기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이 비상 상황입니다. 공군 부대에서 불법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보다 더한 비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현정 소장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부대 내 폭행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군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감찰단장에게 연락해서 즉시 출발 준비를 하라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제17전 투비행단에는 작전사령부 지휘부가 긴급 방문한다고만 통보하세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마십시오.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준비, 감찰단 소집, 청주기지 연락 등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김현정 소장은 다시 준서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공군이라는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30분 후 계룡대 헬기장에서는 작전 헬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현정 소장과 감찰단장, 그리고 몇 명의 참모들이 헬기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청주 제17전 투비행단이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김현정 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아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공군 소장으로서의 위신과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군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였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헬기는 청주를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곧 제17전 투비행단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어요. 오후 2시 청주 제17전 투비행단의 활주로 위로 공군 작전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평상시라면 헬기 착륙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작전사령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작전사령부 지휘부 긴급 방문, 즉시 영접 준비하라. 기지 관제탑에서 받은 연락에 제17전 투비행단 지휘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누가 오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작전사령부에서 직접 온다는 것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지전대장 박인수 대령은 급히 정복으로 갈아입고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부전대장과 각 대대장들도 함께 나갔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급 부대 방문은 대개 좋지 않은 일의 전조였거든요. 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프로펠러 소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공군 정복을 입은 인물이 내렸어요. 가슴에 별 2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장이었습니다. 박인수 대령은 깜짝 놀랐어요. 소장급이 직접 방문한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소장이 김현정 소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공군작전 사령부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인수 대령이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일제히 경례했어요. 김현정 소장은 경례를 받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평소 같았으면 간단한 인사와 함께 부대 현황에 대한 브리핑부터 시작했을 텐데 김현정 소장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박인수 대령은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김현정 소장 뒤로 감찰단장과 몇 명의 참모들이 내렸습니다. 감찰단까지 함께 온 것을 보니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았어요. 박인수 대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령,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현정 소장이 박인수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소장님. 전대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활주로에서 바로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실내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지금 당장 이병 김준서를 데려오십시오. 김현정 소장의 말에 박인수 대령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특정 병사의 이름을 거명한 거였어요. 더구나 이병이라니 막 입대한 신병이었습니다. 김준서 이병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신지요? 지금 당장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김현정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박인수 대령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급히 부관에게 지시했어요. 김준서 이병을 즉시 이곳으로 데려와라.
부관이 뛰어가는 동안 활주로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박인수 대령과 다른 간부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했어요. 10분 후 김준서가 부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제대로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활주로에 소장과 여러 간부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아들 준서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공군 소장으로서는 냉정해야 했지만 어머니로서는 아들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병 김준서입니다. 준서가 큰 소리로 신분을 밝히며 경례했어요. 그런데 김현정 소장이 자세히 보니 준서의 얼굴에 약간의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 있는 자세가 조금 부자연스러웠어요. 김준서 이병 몸에 다친 곳이 있습니까? 김현정 소장의 질문에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간부들이 있었고 특히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병들의 상급자들도 있었거든요. 안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정 소장은 준서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준서가 조금씩 움츠러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감찰단장님, 김준서 이병을 의무대로 데려가서 정밀 검진을 받게 해주십시오. 네, 소장님. 감찰단장이 대답하고 준서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박인수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장님,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부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현정 소장은 박인수 대령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대령, 부대 내에서 병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인수 대령과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폭행 사건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시간 후 의무대에서 준서에 대한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부근에 타박상이 있었고 얼굴과 팔에도 여러 멍자국이 발견되었어요. 의무대장은 이런 상처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생긴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감찰단은 부대 내 조사를 시작했어요. 정비장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준서가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영상이 없었던 거예요. 감찰단장님, CCTV 영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현정 소장이 물었을 때 감찰단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소장님, 해당 시간대 정비장 일부 구역에 CCTV가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 문제라고 하는데 너무 우연의 일치입니다. 김현정 소장은 더욱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였죠. 대령, 정비 중대장과 관련 선임병들을 모두 소집하십시오. 지금 당장. 박인수 대령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주기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군작전 사령부 소장이 직접 와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부대 전체로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서와 잠깐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공식적으로는 피해자 진술 청취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감찰단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이건 단순히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공군 전체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감찰단장은 우선 김준서를 상세히 면담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어요.
선임병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일로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김준서 이병,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감찰관의 말에 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입대 초기부터 시작된 괴롭힘,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비장에서 당한 폭행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상일 병장과 이하윤 상병이 저를 정비장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서 때렸습니다. 복부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고 벽에 밀어붙이기도 했어요. 준서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감찰단은 곧바로 정상일 병장과 이하윤 상병을 불러 조사했어요. 정상일 병장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준서 이병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무대 검진 결과와 준서의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 변명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CCTV가 꺼져 있었던 시간대와 폭행 시간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하윤 상병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점점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때린 건 아니고 감찰단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준서에 대한 폭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부대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문화가 있었던 거죠. 감찰관들이 다른 신병들을 면담하자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말하기를 꺼렸지만 김준서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선임병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단체로 집합을 시켰어요. 체력 검정 결과를 조작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더 심하게 괴롭힌다고 했거든요. 정비 기록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신병들 책임이라고 하면서요. 감찰단이 조사하면 할수록 부대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선임병 중심의 집합 문화, 각종 기록, 위조 강요, 신병들에 대한 무리한 작업 지시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어요. 정비장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신병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켰고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간부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감찰관의 질문에 한 신병이 대답했어요. 신고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김현정 소장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군이라는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감찰단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시스템적 문제였던 거죠. 간부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김현정 소장은 정비중대 전체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강당에 모인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공군 소장이 직접 나서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김현정 소장은 단상에 올라서서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김현정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소장이기 전에 군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김현정 소장의 말을 들었어요. 공군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쓴다면 하늘을 맡길 자격도 없습니다. 김현정 소장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의 무게감을 모두가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소중한 인력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김현정 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불법적인 집합, 기록 위조, 폭행 같은 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병사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자를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임병은 후임병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현정 소장의 연설은 계속되었어요. 병사들은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가차없이 처벌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김현정 소장이 연설을 마쳤을 때 강당에는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부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간부들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김현정 소장의 연설이 끝난 후 부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찰단 조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감찰관들은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서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병 최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지난달에 정비도구를 잘못 정리했다는 이유로 정상일 병장한테 뺨을 맞았어요. 최민수의 고백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하윤 상병한테 야간에 불려가서 팔굽혀펴기를 100번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못하면 계속 때린다고 했어요. 저희는 단체로 집합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 실수하면 전체가 벌을 받는다면서 서로 감시하라고 했어요.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김준서만 당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신병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일병 박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준서가 아니었다면 저희도 평생 말 못했을 겁니다. 이게 군대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있었거든요. 박성호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김준서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상병 김태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신병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선임이 되어서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의 고백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거든요. 감찰관들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더욱 분명해졌어요.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정상일 병장과 이하윤 상병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여러 병사들의 일관된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특히 정상일 병장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문화가 사실은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정상일 병장이 감찰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받고 싶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감찰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준서 이병을 때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병들도 괴롭혔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못된 일인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정상일 병장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목소리에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 녀석들 정말 착하기만 했어요. 특히 김준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상일 병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준서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가혹하게 굴었던 거였어요. 신병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하윤 상병도 비슷한 심경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준서 이병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감찰관은 두 사람의 진술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김준서와의 대질 조사를 제안했어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준서와 정상일 병장, 이하윤 상병이 마주 앉았어요. 감찰관과 김현정 소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상일 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준서 이병, 정말 미안합니다. 갑자기 정상일 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김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상일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김준서 이병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제가 그걸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요. 이하윤 상병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서는 당황했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병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일어나세요. 저도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준서가 말했지만 정상일 병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김준서 이병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김준서가 김현정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랑스러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김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준서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김현정 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군 소장으로서는 냉정해야 했지만 어머니로서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준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용기를 낸 너를 엄마는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말에 준서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과 외로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의 대질 조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했고 피해자는 용기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질 조사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감찰단은 최종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공군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큰 사안이었거든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감찰단장은 김현정 소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소장님, 조사 결과 총 13건의 폭행 사건과 36건의 가혹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살펴봤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정상일 병장과 이하윤 상병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윤재혁 상병까지 총 3명입니다. 윤재혁 상병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인물이었어요. 다른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그도 신병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간부들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소장이 물었을 때 감찰단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정비중대장 김철수 소령을 비롯해서 총 6명의 간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는 아니지만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간부들의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간부들은 아예 모르는 척했어요. 특히 김철수 소령의 경우 신병들의 고충을 여러 번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적응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감찰단장이 계속해서 보고했어요. 또한 CCTV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관리 규정도 무시되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현정 소장은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징계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감찰단장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가해자 3명은 군사법원에 송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부들도 최소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합니다. 김현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정비중대는 해체 후 재편성하겠습니다. 김현정 소장의 결정에 감찰단장이 놀랐어요. 중대 해체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거든요. 소장님, 중대 해체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김현정 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어요. 며칠 후 감찰단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상일 병장과 이하윤 상병, 윤재혁 상병은 군사법원에 송치되어 구속되었어요.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였습니다. 김철수 소령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른 간부 5명도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어요. 관리 소홀과 직무 유기 책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비중대 해체 결정이었어요. 전체 중대를 해체한 후 인원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체계로 재편성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어요. 국방일보가 처음 보도했고 곧이어 연합뉴스와 주요 방송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군 병영 내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 기소, 공군 소장 아들 폭행 사건으로 중대 해체, 군 인권 사건으로 대대적 조직 개편.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특히 공군 소장의 아들이 피해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SBS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심층 보도했어요. 이번 사건은 군 계급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도 관련 보도를 내보냈어요. 공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신고되기 시작했어요. 김준서 사건이 일종의 물꼬를 튼 셈이었습니다. 사건 처리가 거의 마무리된 후 김현정 소장은 다시 한번 청주기지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조사차 온 것이 아니라 마무리차 온 거였습니다. 김현정 소장은 새로 재편성된 정비부대 병사들을 만났어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간부들도 더 세심하게 병사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김현정 소장이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사건이 절대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김현정 소장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었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모든 병사들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니까요. 병사들이 김현정 소장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준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건 이후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부대 생활에도 적응하고 있었어요. 사건 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 김현정 소장은 조용히 복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아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공군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했거든요.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소장이 감찰단장에게 말했을 때 감찰단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장님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정 소장은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청주 제17전 투비행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새로 재편성된 정비부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준서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건 초기에는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후임병들에게는 자상한 선임이 되어 있었어요. 준서 형, 정말 고마워요. 형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요. 후임병 이건우가 김준서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서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부대 문화가 바뀌었다는 걸 모든 병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뭐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준서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동안 김준서는 군 생활과 함께 미래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꿈이었던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 공군 로텍 과정에 지원했어요. 서류 심사와 면접, 체력 검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김준서 지원자, 부대에서 겪은 어려움이 장교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준서는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부하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교가 되면 모든 부하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서의 답변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답변이었거든요.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준서의 이름이 있었어요. 공군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된 거였습니다. 합격했어요. 준서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연락했을 때
김현정 소장도 무척 기뻤어요. 아들이 원하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거였거든요. 축하한다, 준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아쉬운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실 김현정 소장은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처럼 자신도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날 밤 김현정 소장은 서재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들과 사진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절을 돌이켜봤어요. 수십 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최근에 겪은 일들까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현정 소장은 공군 참모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궁금해했을 때 김현정 소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참모총장이 깜짝 놀랐어요. 김현정 소장은 공군에서 가장 유능한 지휘관 중 한 명이었거든요.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까?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김현정 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참모총장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한 달 후, 김현정 소장의 예편식이 조용히 치러졌어요. 화려한 행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어요. 김준서도 휴가를 내고 어머니의 예편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가 군복을 벗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엄마, 후회는 없으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현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없어.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 계급이나 지위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정의로운 일의 의미를 배웠거든요. 예편식이 끝난 후 김현정은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그 부대는 지금도 똑같았을 거야.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참았을 거예요. 아니야. 너는 결국 말했을 거야.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김준서는 얼마 후 전역을 하고 공군 학사장교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였어요. 교육과정에서 준서는 모범적인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동기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특히 부대 내 인권과 병영 문화에 대한 교육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교관들도 준서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미래의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부하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준서의 말에 다른 후보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실제 경험자의 말이라 더욱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1년 후 김준서는 공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염원하던 조종사 과정에도 선발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파일럿이 되는 길이 열린 거였습니다. 임관식 날 김현정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괴롭힘 당하던 신병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공군 장교가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저 정말 해냈어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김현정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좋은 지휘관이 되어라. 그날 밤 김준서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공군 장교가 되었다. 몇 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모든 부하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다. 며칠 후 준서는 조종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첫 비행 훈련에서 조종석에 앉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준서는 생각했어요. 공군은 정말로 하늘을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그 하늘을 나는 파일럿이 되기 전에 자신은 그 속의 한 병사였고 어머니는 자신을 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현정은 예편후 군 인권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병사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아들을 구한 경험이 더 큰 의미로 확장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